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이지은의 가족들 입에서 제 이름 석자가 불릴 때면 언제나 어딘가 아쉬워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세 글자가 그들의 한밤중 꿈속을 뒤흔드는 천둥이 될 거라는 것을.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에어컨은 쾌적할 만큼 시원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통유리창 밖 거대한 보잉 747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막 이륙할 준비를 마친 강철 거수처럼 보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10분 화면에는 10분 화면에는 10분 후 이륙할 항공편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먼 길입니다. 주머니 속 다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제 개인 비서 이수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이수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김 대표님, 제시하신 일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억억 달러의 브릿지로는 온 세그룹 계좌에서 모두 인출되었고 나머지 18억억 달러의 전략고 이제 온 세그룹의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하고 짧게 대답하며 따뜻한 컵의 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2억억 달러는 환산하면 대략 1,400억 원입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18억억 달러를 더하면 총 32억억 원. 이것이 제가 이지은 가족에게 가져다 준 첫 결혼 지참금이자 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쏟아부은 모든 정성이었습니다. 이제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수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이사님, 이지은 이사님 쪽에서 이미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제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듣게 할 겁니다. 그녀가 직접 쌓아 올린 사업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요. 도청 연결해. 저는 지시했습니다. 예. 다음 순간 시끄러운 잡음 뒤로 이지은의 익숙하면서도 싸늘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들어와 제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누가 한 짓이야? 누가 회사 유동자금을 빼돌린 거야? 목소리는 신체 경악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기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 순간 그녀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고하고 언제나 차갑고 무심했던 그 얼굴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을 겁니다. 이어서 한 남자의 온화하고 달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자. 혹시 은행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잖아? 박지훈이었습니다. 온세그룹의 부사장, 그리고 제 결혼 생활에 끼어든 남자였습니다. 시스템 문제라고? 박지훈, 너 제정신이야. 이지은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3억억이 넘는 돈을 김민준의 승인 없이 누가 손댈 수 있단 말이야. 그놈이야. 분명 그놈이 한 짓이라고. 김민준이 해외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나?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출장? 허둥지둥 다이얼을 누르는 소리. 테이블 위에 놓아둔 제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발신자 표시창에 뜬 이지은 세 글자는 마치 차가운 농담 같았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의 동정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안 받아. 전화 안 받는다고. 이지은의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기가 서려 있었고 붕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붕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제 자식 모든 것이 1초간 정지한 듯했습니다. 그 자식 못 잡으면 어때? 김씨 집안 돈 없어도 우리 온세그룹은 수학이 넘어 이수호마저 숨을 멈췄습니다. 물컵을 든 제 손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3년을 기다린 쇼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이지은의 찢어지는 듯한 절규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궁지에 몰린 마수처럼 끝없는 원망과 후회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둘이 찍은 은밀한 사진, 당신이 내 남편한테 보낸 거지?
그 말을 듣자 제 입가에 걸린 미소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청을 끄고 전화를 끊은 뒤 그 휴대폰을 옆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습니다. 공항 방송에서 달콤한 여성의 목소리가 탑승을 독려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깃을 정리하고 긴 다리로 탑승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지은, 당신은 틀렸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그저 당신이 가장 추악한 송곳니를 드러낼 때를 기다렸을 뿐. 그리고 그 사진은 박지훈이 보낸 것도 아니야. 내가 직접 사람을 시켜 찍게 한 거야. 3년 전 저는 김씨 집안의 모든 사업과 자금을 가지고 이지은 가족에게 대릴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북부 명문가 김씨 집안의 외아들이 지방 중소도시의 가족에게 대릴 사위로 들어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제가 미쳤다고 말했지만 저만이 제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지은을 원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것은 한 비즈니스 파티에서였습니다. 새하얀 긴 드레스를 입고 기름진 중년 남성들 사이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고고한 백년 같았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당시 경쟁사의 악의적인 인수합병에 직면해 있었고 자금줄은 극도로 위태로웠습니다. 우아하지만 지친 맹수처럼 힘겹게 버티며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앞까지 왔을 때 그녀는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고 저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눈빛에는 녹아내리지 않는 피로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후 저는 김씨 집안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녀가 경쟁사를 물리치고 회사를 안정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조건은 그녀가 제게 시집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저 혼자만의 짝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신혼 첫날 밤 그녀는 제게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준,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 온세그룹 사모님이라는 지위는 줄 수 있지만 다른 건 꿈도 꾸지 마. 우리는 그저 비즈니스적인 결혼이고 각자 필요한 것을 얻는 거야. 3년 안에 온세그룹을 업계 1위로 만들어주면 3년 뒤 온세그룹을 업계 1위로 만들어주면 3년 뒤 온세그룹 주식 30%를 당신에게 줄게. 저는 그 계약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감동 대신 비웃음만이 서려 있었고 마치 철없는 아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지은 가족에게 투명 인간이자 걸어 다니는 현금 인출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지은 가족의 빌라는 아주 컸습니다. 제 방은 2층 가장 서쪽에 있었고 가정부 방과 붙어 있었습니다. 이지은의 침실은 동쪽에 있었고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은하수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각방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다정한 김 사모님이었지만 문을 닫으면 저를 낯선 이보다 더 낯설게 보았습니다. 제가 제 처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결혼 혹은 결혼 후 첫 가족 만찬에서였습니다. 이지은 가족 10여 명이 거대한 홍목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이지은 가족의 새 사위로서 이지은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자를 당기려 하자 장모 김난희가 해벌쭉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김민준 사위. 그녀는 옆에 아이들과 운전기사를 위해 마련된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재미있다는 듯 구경하는 시선, 경멸하는 시선, 동정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다못해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라는 말이라도요.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저를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박지훈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먹어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박지훈. 또 박지훈. 이 남자는 제 결혼 생활에 깊숙이 박힌 가시 같았습니다. 그는 이지은의 소꿉친구이자 그녀의 입에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동생이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제 컵으로 물을 마셨으며 제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이지은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고 그녀 차의 조수석은 언제나 그의 전용 자리였습니다. 저 정식 남편은 오히려 외부인 같았습니다. 제가 항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심한 감기로 39도까지 열이 올랐을 때 야근 중인 이지은에게 전화해서 저와 함께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녀는 무척 잦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준, 당신 몇 살이야? 열 좀 난다고 옆에 있어달라는 말이야? 회사 일이 산더미라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당신 혼자 약 먹고 따뜻한 물 많이 마셔. 한밤중 저는 열에 들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몸을 지탱하며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지은의 차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에서 내려 반대편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한 사람을 부축해 내렸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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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은 그저 술에 많이 취해 발걸음이 휘청거리는 극도로 긴장한 이로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극도로 긴장하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훈아, 천천히 해. 왜 이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목상 남편은 혼자서 위층에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그들이 깊은 밤부터 새벽까지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몸의 한기는 마음속 고통의 만분의 1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뜻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저는 거액의 지참금을 들고 왔지만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제 돈이 필요했고 박지훈과의 은밀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남편인 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김민준,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우습게도 저는 3년 동안이나 그 바보짓을 했습니다. 비행기는 성층권에 진입했고 기체는 안정되었습니다. 승무원이 식사 카트를 밀고 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필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한 달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완전히 마음을 접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저와 이지은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보름 전부터 하늘마루 가장 꼭대기 층에 있는 회장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곳은 한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곳이라 저는 인맥을 동원해서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선물로 파텍 필립의 스카이 몬투르 비용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시계판은 우리가 결혼했던 밤의 별자리 디도를 따라 특별 제작된 오후 5시 저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하늘마루에 자리 예약해뒀어.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 축하하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식은 감감무 소식이었습니다. 6시까지 기다리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린 끝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이지은이 아닌 끝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이지은이 아닌 박지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그의 목소리에는 친근함과 경박함이 묻어 있었시. 제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회의 끝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박지훈은 쾌활하게 대답하더니 이내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마 늦을 거예요. 지은이가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고객과 협상야에서 밤샘 작업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기념일 같은 건 마음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텅 빈 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준비된 촛불과 장미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광대 같았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때까지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깊은 밤 그 소위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길라는 온통 암흑이었습니다. 길라는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저는 휴대폰 속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애초 빌라 보안을 위해 제가 직접 설치한 감시 시스템으로 모든 구석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주 제어 장치였고 이 사실은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감시록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제가 하늘마루에서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을 때 화면 속 이지은과 박지훈이다. 화면 속 이지은과 박지훈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지은은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파묻혀 있었고 박지훈은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김민준이 전화했었어. 박지훈이 마른하게 대답하며 눈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결혼 기념일 축하하려고 하늘마루에 예약해뒀다고 하던데 이지은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 속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꽤 한가한가 보네. 다 큰 남자가 온종일 이런 연애 감정 같은 것만 생각해서 대체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제 손톱이 손바닥을 세게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안 갈 거야? 좀 너무하지 않을까? 박지훈이 위선적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너무해? 이지은은 눈을 뜨고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고객과 있어도 그만인 사람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녀는 사람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손을 뻗어 박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게다가 내 시간은 오직 중요한 사람에게만 쓰고 싶어. 차 안에 파텍 필립 상자가 있던데 이지은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버려. 그런 사람이 준 물건. 더러워서 싫어. 버려. 더러워서 싫어. 5글자가 마치 독을 품은 5개의 칼날처럼 제 심장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저는 감시 시스템을 끄고 밤새도록 천장만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3년간의 제 헌신, 조심스럽게 지켜온 제 결혼 생활은 그녀의 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었고 저라는 존재는 그저 더러운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호, 한 가지 일을 처리해줘. 청렴 계획을 시행해. 온세그룹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 거야. 소위 청룡 계획이란 제가 이지은 가족에게 대릴서울로 들어가기 전부터 마련해둔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을 한 여자에게 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2번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온세그룹에 투자한 32억억 원은 겉으로는 제 전 재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식구조, 자금 흐름 하나하나가 복잡한 역의 회사와 신탁 기금을 통해 운용되었고 최종 통제권은 오롯이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자신이 제 돈을 장악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임시 보관인에 불과했고 저는 언제든 제 모든 것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아직 한 가닥 환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은 고깃덩어리이니 3년간의 동반이라면 아무리 차가운 돌멩이라도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돌이 아니라 얼음이었고 영원히 녹지 않는 만년빈이었다는 것을. 녹일 수 없다면 부숴버릴 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비굴하고 더욱 순종적인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야근할 때면 저는 정성껏 끓인 탕을 회사로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녀의 엄마 김난희는 밥상에서 또다시 저를 비아냥댔습니다. 처가의 빌부터 사는 남자라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제 앞에서 이지은에게 자신이 선물한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경박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심지어 축복하는 듯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제 순종은 그들을 더욱 방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김민준인
제가 이빨 뽑힌 호랑이, 힘줄 끊긴 용이 되어 그저 그들 발 아래 짓밟히며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 적절한 때를,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떨어져야 가장 큰 고통을 느낄 테니까요. 한 달 뒤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온세그룹은 3년간의 확장 끝에 유럽의 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온세그룹은 단숨에 국내 업계 선도주자로 도약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찰 성공의 핵심은 무려 이 돈은 제가 김씨 집안의 해외 인맥을 동원해야만 최단 시간 내에 마련할 시였습니다. 이지은은 처음으로 제 방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는 실크 잠옷을 입고 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 그녀의 피부는 하얗게 빛났고 얼굴에는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홍조가 돌았습니다. 3년 만에 그녀가 제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민준. 그녀는 척했습니다. 그녀가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함이었고 어딘가 의도적인 아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제 손에 들린 수건을 받아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무심한 듯 제 귓바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로 프로젝트, 당신도 알고 있지. 모레까지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이영영억 원이라 좀 급해.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긋하여 마치 깃털처럼 사람의 마음을 간지럽혔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저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정하게 제 머리를 닦아주면서도 그 예쁜 눈으로 몰래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평가만이 있었을 뿐, 마치 영리한 상인이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듯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몸을 돌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끄러웠습니다. 당신 일은 곧 내일이야. 돈 문제는 걱정 마. 제 확답을 듣자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빛났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한 후에 전혀 감추려 하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발꿈치를 들고 제 뺨에 가볍게 입 맞추었습니다. 마치 잠자리가 물 위를 스치듯 가볍게. 김민준, 고마워. 역시 당신이 나한테 최고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김민준, 고마워. 역시 당신이 나한테 최고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마치 방금 전 먼저 키스한 사람이 그녀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당신이 내게 가장 잘해줬던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한 때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약속대로 작은 문제를 처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변호사팀과 이수호를 만나 청용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확정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자금 인출은 입찰 당일, 보증금 지급 직전 마지막 할 시간 안에 정확히 완료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 된 맘에 제 뿌리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할 것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직접 맛보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빌라로 돌아오자 김난희와 박지훈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쌀쌀맞게 대하던 장모가 오늘은 웬일인지 차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김민준 사의, 오늘 수고 많았네. 지은이가 다 말해주더군. 온세그룹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건 자네 덕분이라고. 예전엔 엄마가 잘못했어. 자네에게 오해가 좀 있었지. 자네에게 오해가 좀 있었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나. 그녀는 주름진 얼굴로 활짝 핀 국화처럼 웃었습니다. 저희는 한 가족인데요. 박지훈은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바보를 보는 듯한 우월감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이번 프로젝트를 따내면 당신이 온세그룹의 가장 큰 공신이다. 큰 공신이 될 겁니다. 지은이가 말했는데 프로젝트를 가장 큰 공신이 될 겁니다.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이사회에서 당신에게 상무이사 자리를 마련해 줄 거라고 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지은 가족은 처음으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반찬을 덜어주고 술을 권하며 온갖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변변치 못한 대릴사위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한 구원자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구원자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이지은은 심지어 밥상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제가 테이블 밑에서 그녀가 다른 손으로 박지훈의 허벅지를 안심시키듯 토닥이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말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모두 제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은과 박지훈은 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헛소리를 하는 척하며 이지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가지마, 가지마, 같이 있어줘. 이지은의 얼굴에는 숨김없는 혐오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박지훈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눈짓을 하며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만 지나면 돼. 이지은의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다시 얼굴에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제 이마에 차가운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착하다. 내가 여기서 같이 있어줄 테니 먼저 자. 그녀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선은 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선은 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사랑과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어서 박지훈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제 방을 나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옆방, 이지은의 방. 남편인 제가 단 한 번도 잠들어 본 적 없는 그 침대로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뜨고 조용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귀로는 여전히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돌멩이가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을 부숴버릴 복수의 돌멩이가 될 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해외에서 자금 최종 서류를 처리한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공항으로 직행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아무 짐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 이 도시는 제게 미련을 둘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저는 이수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수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미리 섭외해둔 사설탐정 최반장이었습니다. 이제 보내도 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원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 대표님. 확실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 이 도시에서 가장 큰 5개 광고판에서 한바탕 쇼가 생중계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습니다. 이지은, 박지훈, 김난희, 당신들이 내게 준 모욕, 때때로 갚아줄 테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뉴욕은 맑은 아침이었고 햇살이 좋았습니다. 제가 공항을 나서자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이미 길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김씨 집안의 오랜 집사 박 집사였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박 집사는 제 외투를 받아들었고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뉴욕 외곽의 대저택으로 부드럽게 향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모든 일 처리되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두 잘 처리되었습니다. 박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국내 쪽은 이수호가 지시하신 대로 자금 후속 처리를 모두 인계받았습니다. 원세그룹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회사이고 은행의 독촉장은 이미 그들 사무실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박 집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표님께서 최 반장에게 보내라고 하신 것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국내 최대 경제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의 춤은 온색그룹 여성 대표와 부사장의 성 대표와 부사장의 사무실 부적절 영상 유출. 배경은 다름 아닌 이지은의 호화롭게 꾸며진 대표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송출된 곳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온색그룹 본사 건물 맞은편, 도시에서 가장 큰 이 리광고판에서 고화질 무삭제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은행 독촉에 시달리며 정신없이 허둥댈 때 고개를 들면 자신의 가장 은밀한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뉴스 아래 댓글 창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저거 유명한 미녀 대표 이지은 아니야? 계속해서 독립적인 여성 이미지를 마케팅하더니 이렇게 대담하게 놀아. 회사 부사장이라던데. 대표 남편이 대릴 사위라더니 이거 완전 빛나는 초록색이잖아. 위에 댓글 단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 나 투자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원세그룹은 저룹은 전인데 원세그룹은 저 여자 남편 지었는데 원세그룹은 저 여자 남편 집안 돈으로 일어선 거래. 남편이 북부 명문가 김씨 집안 외아들인데 저 여자 때문에 대릴 사위로 들인데 저 여자 때문에 대릴 사위로 들인데 완전 비즈니스 사기의 내부 배신이네. 여론의 흐름은 제가 바라던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박 집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저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진짜 메인 요리는 아직 멀었어. 김난희 쪽은 뭔가 움직임이 있었나? 박 집사의 표정이 어딘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장모 되시는 분이 오늘 아침 일찍 이지은 가족 친척들을 이끌고 온색그룹으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대표님께 따져 묻겠다고요. 박 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대표님께서 아직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대릴사위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표님께서 이지은 가족에게 대릴사위로 들어가신 것은 이지은 가족의 영광이지 대표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광? 제게는 그저 3년간의 암울한 치욕일 뿐이었습니다. 차가 저택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불향기 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느낌 정말 좋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내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김난희의 날카롭고 분통 터지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민준, 이 배은망덕한 놈. 우리 이지은 가족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우리를 망치려고 해? 당장 돈 돌려줘. 어서 돈 돌려달라고. 어서 돈 돌려달라고. 저는 휴대폰을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기다렸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 한 가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둘째, 저는 당신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 것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너. 김난희는 화가 치밀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잊지 마. 너 아직 우리 이지은 가족의 사위야. 지은이랑 아직 이혼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건 혼인 중 재산 빼돌리기고 불법이라고. 너 고소할 수 있어.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고소? 김 여사님, 혹시 잊으셨습니까? 제가 안심하고 돈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당신들 이지은 가족 모두가 서명했던 것이요. 자발적 증여계약서에 제가 온세그룹에 투자한 모든 자금은 제 혼전 개인 재산이며 이지은 가족과는 더욱 무관하다고 백지에 거운 글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3잔이었죠. 걔가 한 장, 변호사가 한 장, 그리고 공증사무소에 한 장, 그리고 공증사무소에 한 장. 이제 와서 저를 고소하고 싶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런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그 우스꽝스러운 혼인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저는 이미 한수를 두어두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도 반대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돈은 온세그룹의 임시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며 차거건은 여전히 제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었죠. 제게 이지은은 고기 한 조각이 될 것이려. 당시 이지은은 사면은 영영억이 넘는 거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고, 당시 이지은은 차명현인 거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고,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고기 한 조각이 솥에 달아날 줄은요. 김민준, 네가 우리를 속였어. 김난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피장파장이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소위 친척들을 데리고 내 아내 회사에서 나를 모욕하고 따돌릴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나? 당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아랫사람 테이블에 앉혀 밥 먹게 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냐고? 당신 딸이 내 돈을 펑펑 쓰면서 첩을 키우는 것을 묵인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냐고? 김난희, 사람 노릇하려면 여지를 남겨둬야 뒷날 다시 볼 수 있다는 말.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말이지. 이제 그 말을 당신에게 돌려줄게. 다만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보고 싶지 않아. 오늘부터 당신들을 보고 싶지 않아. 오늘부터 당신들을 잊은 가족의 흥망성쇠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이런 쓰레기 같은 일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이 이걸로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이지은은 회사의 엉망진창인 상황과 박지훈의 추문 때문에 허둥댈 것이고 김난희와 그 친척들은 자신들의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요. 저는 뉴욕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두 개의 평행선처럼 짧은 교차후 점점 멀어져 갈 것이라고요. 저는 사흘 뒤 이지은의 전화를 다시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꺼낸 말은 제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김민준, 나 임신했어. 수학이 넘어. 이지은의 목소리는 지치고 쉬어 있었지만 어딘가 기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IT 기업 인수를 논의하는 화상회의 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만년필을 쥐고 있던 제 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만년필을 쥐고 있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3년간 기년단 근일은 지난 3년간 근육을 보았습니다. 회의실의 고위 임원들은 눈치껏 입을 다물고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아이는 당신 아이야. 이지은은 한 글자 한 글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그날 밤에 생긴 아이야. 저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그날 밤에. 그날 밤 저는 하늘마루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녀는 박지은과 집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뱃속 아이가 제 아이라니? 저를 뭘로 보는 거야? 자기 아내를 건드렸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바보로 보는 건가? 이지은,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속이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수학이 너머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고 목소리에는 간절한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민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예전엔 다 내가 나빴어. 내가 한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 박지훈이랑 나는 정말 그냥 친구 사이였고 그날 밤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 영상은 조작된 거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럽게 울며 애처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아팠겠지만 지금은 그저 몹시 시끄럽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수많은 거짓말로 덮어야 하는 법. 이지은, 지치지도 않니? 내가 돌아가서 당신이 버린 이 엉망진창을 수습해 주길 바라는 거야?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다급하게 부정했습니다. 온세그룹이 어떻게 되든 이제 상관없어. 난 그저 당신이 돌아와서 우리 세 가족이 잘 사는 걸 원할 뿐이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집? 네, 참 잘하네. 집.
내가 이지은 가족에게서 언제 집이라는 것을 느껴봤나? 나는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이었을 뿐 움직이는 직업이었다고. 이지은, 그따위 변명은 집어치워.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어. 당신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당신 스스로가 더 잘 알잖아. 출처 불분명한 아이 하나로 내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김민준인 나는 이지은이라는 성을 가진 가족을 가져본 적 없어. 당신과 박지훈, 당신들의 추악한 영상이 조작되었는지 아닌지는, 당신이 조작되었는지 아닌지는 당신이 직접 뉴스를 보라고.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 이지은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민준, 당신이 발뺌하면 내가 법원에 고소할 거야. 당신이 법적인 부부라는 걸 잊었어. 모든 사람이 당신 김민준이 처자식을 버린 파렴치한 개자식이라는 걸 알게 할 거야. 그녀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애원이 통하지 않자 협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지은, 영원한 이기주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저는 두 마디를 내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제 생각은 어딘가 멀리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만약 그녀가 정말 임신했다면 날짜를 따져보면 박지훈의 아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아이로 저를 묶으려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일 터였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연인 박지훈마저도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들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잡으려 한 마지막 지푸라기는 바로 저 이호구였습니다. 그녀가 잡으려 한 마지막 지푸라기는 바로 저 이호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정을 생각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녀를 사랑했던 기낼 것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녀를 사랑했던 그녀를 사랑했던 지금에서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한치의 연민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거절하면 그녀가 한동안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폭풍이 몰아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제 부모님을 겨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집사는 태블릿 PC를 들고 와 굳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한창 빠르게 퍼지고 있는 영상이다. 영상 속 장면은 한 명품 매장이었고 제 어머니는 실크 스카프를 고르고 계셨습니다. 이지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 속 원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 이분 김 사모님 아니세요? 이지은은 다가가 제 어머니 손에 들린 스카프를 낚아챘습니다. 치은아, 너 이게 무슨 짓이니? 김민준의 돈이 어떻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 김민준의 돈으로 이런 걸 사다니 양심에 찔리지도 않으세요? 이지은은 싸늘하게 비웃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내 돈? 그 김민준이 우리 이지은 가족에게 대를 사이로 들어와 3년 동안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살면서 쓴 돈 한 푼이 다 우리 집 돈이야. 이제 와서 지 잘났다고 회사 돈을 몽땅 빼돌리고 심지어 당신들 김씨 집안은 어리를, 당신들 김씨 집안은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어? 제 어머니는 평생을 귀하게 살아오셨는데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어디서 당해보셨겠습니까?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분명 김민준이 돈으로 너희 이지은 가족을 살려줬는데 너희가 그 애한테 어떻게 했어? 너 같은 여자 정말 염치도 없어? 내가 염치도 없어. 내가 염치 없다고? 이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듯 했습니다. 똑똑히 봐. 이지은은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걷어올려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걷어올려 약간 불쾌해진 아랫배를 드러냈습니다. 김민준의 친자식이라고. 그가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려 하는데 당신들 김씨 집안도 발뺌할 생각이야. 내가 말해두는데 어림도 없어. 이 아이, 나는 꼭 낳을 거야. 그 김민준이 책임 안 지면 내가 법원에 고소할 거라고. 그에게 평생 이 오점을 짊어지게 할 거야. 그에게 평생 이 오점을 짊어지게 할 거야.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마치 실제인양 연기했습니다. 주위의 손님들과 점원들은 제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아들이 밖에서 다른 여자 배를 불려놓고 엄마는 여기 와서 명품이나 사고 있어. 저 여자 오는 게 너무 서러워서 가짜 같지도 않아. 정말 사람 겉모습만 보고 속은 알 수 없다더니 제 어머니는 화가 나서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의 쓰러질 듯 했습니다. 너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녀는 한마디를 채 끝내지 못하고 두 눈을 뒤집으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태블릿을 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블릿의 금속 외곽은 제 소나기에 쥐어져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지은 그 여자가 감히 제 어머니에게 손을 대?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한기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도련님, 박 집사가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저는 이를 악물고 몇 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제 손은 분노가 제 이성이라 제 이성을 거의 불타냈습니다. 이미 병원에 모셨습니다. 금이상은 없습니다. 권위신께서 함께 계십니다. 어르신께서 함께 계십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이수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님, 온세그룹에 남은 모든 부실 자산을 전부 묶어서 그들의 최대 경쟁사인 한성그룹에 넘겨버려 게다가 박지훈이 공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모든 증거를 실명으로 경찰에 고발해. 그리고 우리 최고의 변호사팀과 연락해서 이지은의 명예훼손, 무고, 고의적 상해죄로 고소할 거야. 그녀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고의적 상해죄로 고소할 거야. 이번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제 한계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그녀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소은은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하더니 전례 없이 확고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예, 김 대표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세요? 방금 깨어나셨어. 아직 수행 맞고 계시고. 너무 걱정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일 때문에 두 분께 폐를 끼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철없는 녀석,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지. 다만 민준아, 그 이지은이 정말 임신한 거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 아이니다. 아버지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마음 놓고 해봐. 우리 김씨 집안 사람들은 이런 모욕을 당하고만 있지 않아. 아버지가 너르고만 있지 않아. 이지은 아이를 내 부모님을 인질로 삼아 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당신은 너무 순진해. 당신이 화나게 한 것은 양이 아니야. 용린을 건드린 용이라고. 이제부터는 용의 분노를 보게 될 거야. 기다려. 당신의 어리석음과 악독함에 대해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제 반격은 번개처럼 빨랐고 이수호의 실인력은 가히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은 지 거의 3시간 만에 국내 금융계는 다시 한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무한한 영광을 누리던 사업거인 온세그룹.